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건 정면 보기 순서입니다. 자, 오늘 사건 정면 보기의 주제는 마약인데요. 마약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오늘 그 화제가 계속 됐죠.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논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과 경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찰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죠. 네네. 23일 날 이게 열렸는데 유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이제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어요. 경찰청의 이러한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정치인이 조금 전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모기에게 대포를 쏜 것 같다. 이것이 정확한 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즉, 이 울산 전 중부경찰서장은 자신의 그 직장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것에 고민 끝에 의견을 교환해 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선한 취지의 모임을 개최를 했는데 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런 모임 자체가 이른바 내란 음모의 모임으로 또 탈바꿈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봉착이 됐죠. 행안부 장관이 이거는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또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이건 이석기 내란 음모 예비 폭동을 계획한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국민이 지금 이렇게 내란 음모로 생각을 할까 일단 의문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징계성 대기 발령이 없었다고 치면 오늘 낮 12시에 이 윤 서장과 윤 청장과 네. 유사명 서장이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이 회의의 내용을 전달하고 하는 자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식물총장이 되느냐에 우려가 있었던 이런 상황도 자연스럽게 봉합이 되면서 무엇인가 출구 전략적 이 방향이 모색이 됐을 뻔했는데 그런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해산 조치라고 하는 상당히 집회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명령에서부터 징계성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마무리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판을 크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화 발전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직장협의회 중심의 이른바 경감급 이하의 경찰관들과 네. 또 지금 경찰서장급 총경급의 본의 아니게 서로 간에 일심체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진화가 된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예상했던 초기에 무엇인가를 진압하려고 했던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적절치 않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무엇인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어쨌든 국정 운영의 하나의 리더십이 보여진 것은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정부 출범한 지 2달뿐이 안 됐는데 그걸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원래 속성적으로 정권에 열과 성을 다하는 네. 그런 집단인데 의도치 않게 뭔가 척을 지게 되는 이런 모습 이것 자체를 무엇인가 정무적 판단을 과연 이렇게 한 것이 옳았느냐 등등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네. 요약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앞으로의 반발을 지속해 하고 네. 또 원치 않는 일정한 법적인 이러한 쟁송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면 예. 그 얘기는 결국은 경찰청장의 리더십과 영은 사라지게 되는 식물총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나쁜 신호가 아닌가 평가를 해봅니다. 식물총장으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은 크게 대별이 돼요. 경찰서장들이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고 또 경찰을 두둔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약간 경찰을 두둔하는 쪽에 계시는 건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는 경찰서장들의 반발을 부적절한 행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쿠데타에 준하는 거다라고 비판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갈등 해결을 위한 해답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이 공식적인 절차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차관 회의는 벌써 지난주에 통과를 했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마지막 공식 절차는 내일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이 안 자체가 통과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상태가 강행되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징계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정부의 커다란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그 두 곳에 이 국민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TBS에서 의뢰한 것이고 하나는 SBS에서 의뢰한 것이었는데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두 설문조사 모두 국민의 반응은 경찰구 설치에 반대하는 것이 오차범위 바깥에서 높았습니다. 그러면 국민도 사실 원치 않고 가장 그 당사자인 경찰 조직원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민주적 의사결정의 전향적 검토를 국무회의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즉 이 사항 자체를 그대로 강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이 기회 자체를 경찰의 대폭적인 개혁 그리고 더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그 자리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특히 그 7월 15일 날 행안부 장관의 발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자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올려서 좀 더 심층 있는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함께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민간인 8인 각 부처의 책임자 5명.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그 포함을 해서 적절한 통제 그리고 그 경찰의 얘기도 공식적으로 그 들어보고 어쨌든 이 이슈가 원치 않게 정치적 양극화의 또 주제로 이렇게 변질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정치적 성향이 좀 뭐랄까요 중도 쪽인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른바 그 지금 친민주당 인사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된 듯한 왜냐하면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번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무엇인가 그 양 정당이 추천하는 인물로 해서 거기서 논의되는 것을 실제로 빨리 그 법제화하는 이것이 가장 그 효과적인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이런 그 징계를 받을 57명의 경찰서장들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른바 행정쟁송을 할 겁니다. 행정소송을. 그러면 경찰국 신설의 유법성부터 따져야 되고 이것을 그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는데 2년 이상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지금 경찰청장 그 청문회가 8월 4일로 예정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과연 경찰서장이 정말 경찰청장이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등등으로 이번에 좀 전향적인 국무회의의 이 결과가 사실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정부 조직법상의 이제 외청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그 정부 행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같은 경우는 법무부 검찰국이 뭐 예산이나 감사,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뭐 왜 그러면 경찰은 왜 다른 대접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이제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업무 소관 사항에 검찰 사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안부 장관의 그 소관 업무에는 치안 업무가 의도적으로 삭제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1991년의 얘기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치안 사무가 그 행안부 장관,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였습니다. 약 43년 동안. 그리고 1991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는 치안 업무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서 제외를 하고 통제와 감독과 심의에 관한 것을 일부러 따로 경찰법을 만들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지금 행안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들을 대신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법무부의 검찰국과 그 다른 재경부의 세제실하고는 법 구조 자체가 그렇게 그 달라져 있다. 따라서 31년 동안 과거에 행안부 장관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즉 지금 행안부 장관보다 법적 실력이 없거나 정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드린 이와 같은 법적인 여론과 근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행안부 장관께서는 특별한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즉 바꾸게 얘기하면 지금 네. 그 경찰의 공룡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공룡적인 경찰이 됐다고 한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지휘 감독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또 검찰의 인력 자체가 경찰로 이관됐으면 정말 공룡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도 사실 아닙니다. 일만 많아졌지. 그렇다가 본다면 공룡이 된 건 아니라고요. 네. 일만 많아졌고 그렇죠. 공룡된 건 그렇다 아니다. 본다면 이 일 구조가 많아진 거는 공룡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룡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힘이 없는 그렇죠. 뭐 애기 공룡이다. 공룡 둘리 정도도 못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네. 이걸 요약하게 되면 중앙 집권적 일원화의 명령 체계로의 복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 이 일선 그 경찰 그 관들이 예. 사실은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세 번째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실은 어용적 집단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1949년도에 네. 일제 경찰 그 노독술이 반민 투기에 대한 이제 그 습격을 했던 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지를 했던 어용적 지지 표현이었고 예. 또 1960년 5월 달에 경찰관들이 그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그 과호 선제적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집단적 의사 표현이었고 이번 이런 그 헌정사상 상당히 기록할 만한 즉 이것은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그 쿠데타로 이렇게 극히 폄훼를 하게 되면 이 사안 자체가 그야말로 계속 그 진화 발전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지율에도 그렇게 상승의 그 요소보다는 반대쪽 요소가 됐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 내일 그 국무회의에서 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예. 생각해 봅니다. 내일 국무회의 안건인데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상민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는 뭐 치안과 관련해서 해양부 장관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고도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쨌든 좀 더 들여다보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약의 관련해서 얘기 나눈다고 했었죠. 최근에 힙합 프로그램 고등 래퍼에 출연했던 20대 래퍼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 때부터 약물 중독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참 이거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가 참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예계를 넘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자, 이 지금 그 마약 문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제가 또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 마약 문제가 바로 내 옆에 와 있다. 내 옆에 이렇게, 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좋은 우리 평판이 있었는데 예. 벌써 그 5년 전부터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통해서 마약이 경로적인 혜택을 보는 예. 그런 장소로 그 변했고요. 일반적으로 범죄학적으로 보게 그러니까 되면 마약 단속이 조금 우리나라가 좀 느슨한 편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검색을 좀 마약적 차원에서는 덜 하게 되는 이점도 활용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수요도 많이 그 증가를 했고요. 예. 즉 일반적으로 그 10만 명당 공식적으로 검거되는 마약 그 사범이 예. 20명이 넘게 되면 더 이상 그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 벌써 5년 전부터 뭐 10만 명당 30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네. 그래서 이미 그 마약 청정국 아니네요. 네, 마약 청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식약처 등에서 최신 기법으로 하수구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예.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필리핀에서부터 이를테면 약 500개 그 하수구에서 그 13개를 전수 조사 다 못하고 샘플로 조사했는데 여기에 그 필리핀에서부터 히로인 모든 그 마약들이 지금 발견이 되었고 작년보다 더 증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 잠깐 그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10대, 20대 이른바 그 MZ 세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청년들에 의한 예. 마약 그 투약이 늘어나고 있다. 예. 대표 일반적으로 1년에 한 15,000 정도의 마약 사범이 발생하는데요. 예. 최근에 그 뭐 검거된 사건을 보게 되면 약 60% 이상이 예. 20대라고 하는
하는 거죠. 10대, 20대. 10대도요? 10대, 20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마약 왕이라고 그 한 달 전에 붙잡혔는데 이 사람이 그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마약 그 유통에 아주 놀랄만한 일들을 한 거죠. 상선의 외국에 이를테면 해외 직구를 통하고 밑에 이른바 하선 유통책들을 다 40대, 50대로 이제 그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우스개 그 소리 아닌 우스개 소리로 40대, 50대 그 마약 중간 판매차들이 우리도 이제는 예를 들면 그 텔레그램을 더 배우고 인터넷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텔레그램. 왜냐하면 연령대가 낮아진 이유가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다크웹이라든가 익명성 속에 숨어서 자신의 정체성은 숨기고 그다음에 마약에 관한 대가는 이른바 그 가상화폐로. 네. 더군다나 그 마약 시장 자체가 이제는 그 다크웹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도 이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방에서부터 예를 들면 인증받은 딜러방.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텔레그램 안에 이제 그런 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텔레그램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아주 특화된 이를테면 특화된 웹사이트를 다운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그 딜러를 하려고 되면 보증금도 그 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아예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약이 그 전달받을 때도 직접 만나지 않고 장소를 이제 특정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지하철 그런 이제 그 수거함 또는 이제 화물 보관함 여기에 시차를 두고 이 장소를 정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고 통상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가져오고 다만 이제 금전 같은 것도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내가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요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올라가고요. 또 공급이라고 하는 그 측면도 과거 같으면은 이제 그 세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단속을 했지만 지금 뭐 해외 그 직구도 있고 다른 그 여타 해외에서 이렇게 오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그 수월하게 마약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마약 유통이 지금 어쨌든 이제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인터넷 그 또 텔레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뭐 수사도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거기에 연동해서 그 수사 기법이 변화를 해야 되겠죠. 결국 이제 그 얘기 뭐냐면 아직 거기 못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그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익명성에 이렇게 기대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치 내가 마약을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해야 되겠죠. 위장 수사. 사실은 이제 형사인데. 그 위장 수사를 지금 위장 수사는 불법이죠.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법원에서도 예를 들면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부담이 느끼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는 이 청소년 대상 예를 들면 음란물 판매하는 것은 위장 수사를 합법화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좀 확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증거도 빨리 확보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구매하는 것처럼 하면서 바로 검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법적 지원도 함께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약에 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